강제수용소가 해방된 후 연합군은 SS 여성들을 찾기 위한 집중적인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폴켄라트는 1945년 12월 13일 하멜린 교도소에서 처형된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오전 9시 34분 그녀는 영국인 사형 집행관 알베르 피에르 포인트에 의해 교수대로 끌려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침묵을 지켰고 어떠한 양심의 가책이나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처형은 별다른 사고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폴란드 동쪽에서는 하멜린에서 처형이 있은 지 7개월 후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의 전임 관리자였던 게르다 슈타인호프가 1446년 7월 4일 그단스크 근처 비스쿠피아 고르카 언덕에서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처형 당일 아침 그녀는 요한 파울스와 반다 클라프를 포함한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교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손발이 묶인 그녀는 삼중 교수대 아래 트럭 적재함에 놓였습니다. 처형 순간 그녀는 차에서 밀려나 얼굴을 가리는 후드도 없이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심지어 슬리퍼 한 짝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불길한 소명, 연합군 판사들을 충격에 빠뜨린 슈투트호프의 젊은 여성 게르다 슈타인호프. 게르다 슈타인호프는 1922년 1월 29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고 10대 시절에는 집 근처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1939년부터는 빵집에서 일했습니다. 10대 시절을 보낸 후 게르다는 1944년 결혼하여 아들을 낳을 때까지 전차 운전사로 일했습니다. 많은 전직 경비병들이 연합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선에 징집되었기 때문에 돈이 부족했던 그녀는 제국 주요 도시에 경비병을 모집하는 SS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타인호프는 슈투트호프에 합격하여 훈련을 받고 그곳의 참모진에 합류했습니다. 1944년 10월 1일 게르다 슈타인호프는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경비병과 수감자들을 지휘하는 구역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질서 유지 외에도 그녀의 주요 임무는 가스실에서 처형될 수감자들을 선발하고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치는 그녀의 끔찍한 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그녀를 SS 감독관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녀는 더 높은 계급의 여성 경비병으로 여겨졌고 다른 여성들도 그녀에 의해서 복무했습니다. 1944년 12월 1일 그녀는 브롬베르크 오스트 보조 수용소로 재배치되었고 그곳에서 제국에 대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훈장은 수감자들을 채찍질하고 구타하는 잔혹하고 야만적인 감독관으로서 슈타인호프의 명성을 기리는 훈장이었습니다. 연합군이 폴란드에 진입하고 수용소들이 대피하기 시작하자 게르다는 탈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족과 함께 피난처를 찾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수용소 경비병들을 체포하여 신문한 후 폴란드 당국은 1945년 5월 25일 슈타인호프를 찾아냈습니다. 게르다는 다른 많은 경비병들과 친위 대원들과 함께 첫 번째 재판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많은 증인들이 여러 보조 수용소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잔혹한 폭행과 함께 그녀가 사형수로 보내진 수감자 선별 과정에 참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매시간 수감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하는 가학성 범죄자로 여겨졌지만 판사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슈타인호프가 교도관으로 일한 지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24세의 젊은 어머니가 그곳에서 3년간 일한 다른 여성들만큼이나 많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반인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게르다 슈타인호프는 1946년 7월 4일 그단스크의 비스쿠피아 고르카 언덕으로 압송될 때까지 잠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교수대에 올라 20만 명의 관중 앞에서 얼굴을 가린 채 목이 꺾인 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제니완다 바르크만은 잔혹한 나치 슈퍼모델 경비대원으로 유대인들을 두렵게 했던 아름다운 유령입니다. 1922년 5월 30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예니 반다 바르크만은 의료 종사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주부였기에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평범한 아이였던 예니는 배우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모델에 도전하여 아름다움과 스타일로 두각을 나타낸 젊은 여성으로 성공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독일 잡지와 여러 광고 대행사의 사진 촬영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1944년 초 예니 반다 바르크만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모델 경력을 포기하고 강제 수용소에서 일할 여성을 찾고 있던 S에 지원했습니다. 당시 제니는 21살 정도였고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돈 외에도 그 직책의 힘에 끌렸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면접을 통과했고 수용소 감독관 훈련에 추천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슈투트호프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는데 그곳에는 철조망 안에 11만 명의 유대인이 갇혀 있었고 그중 6만 5천 명은 살아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수용소에는 SS 경비원, 우크라이나 협력자, 그리고 여성 경비원, 총 295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슈투트호프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수감자가 있었고 그곳의 환경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수천 명의 수감자가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수용소를 휩쓴 발진 티푸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슈투트호프는 아름다운 유령 슈퍼모델 제니를 데리고 온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제니는 임무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사악하고 잔혹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델 활동 외에도 그녀는 잔혹함과 가학성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을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리고 가스실로 보낸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감자들을 고문했는데 그중 일부는 다른 경비병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겉모습은 아름답고 연약하지만 내면은 흉측한 이 소녀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자 제니는 법망을 피하려다 가장 많은 추적을 받는 전범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력적인 외모 덕분에 한동안 체포를 면할 수 있었고 덕분에 몇 달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5월 그단스크에서 기차를 타던 중 체포되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그녀는 슈투트호프 수감자들을 항상 잘 대해왔으며 그들을 죽이거나 학대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왔고 심지어 회복기 환자들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과 주장에 대한 묘사는 그녀에 대한 비난과 증언으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력을 발산하며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제니는 매일 교도관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교도관은 그녀에게 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교도관을 설득하여 몇 시간 동안 감방에서 나가게 할 뻔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물러났습니다. 제니 바크만은 수십 명의 수감자 증언을 듣고 그녀의 악행을 묘사하고 묘사한 문서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가 정신이 나갔으며 정의를 위해 부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법의학적 검사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제니는 재판 기간 대부분을 경비원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수용소에서 저지른 잘못보다는 머리카락 걱정에 더 신경 쓰며 보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녀는 울지 않고 침착하게 선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법정 마지막 말은 인생은 참으로 위대한 즐거움이며 즐거움은 대개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46년 7월 4일 이른 아침 제니 반다 바르크만은 게르다 슈타인호프와 에바 파라디스와 함께 비스코피아 고르카 언덕의 단두대로 끌려갔습니다. 제니는 겨우 24세였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슈투트호프의 아름다운 유령의 끔찍한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몇 분 동안 매달렸습니다. 엘리자베스 베커는 폴란드 대통령에게 용서를 구했던 잔혹한 경비원입니다. 베커는 폴란드 단치히의 자유도시 노이테흐에 사는 독일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36년 13세의 나이로 독일 여자연합에 가입했고 1938년에는 단치히에서 요리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 독일인들이 도착했습니다. 베커는 도시로 이주했고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합니다. 1940년에 그녀는 행정가로 일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농업보조원으로 일했습니다.
1944년 베커는 수용소 복무를 위해 SS에 징집되어 슈투트호프로 보내졌습니다. 이후 그녀는 SK-3에 있는 슈투트호프 여성 수용소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직접 여성과 아이들을 가스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녀의 근무기간은 짧았지만 그녀는 그 일을 철저히 수행하여 수천 명의 유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연합군이 폴란드에 입성하자 베커는 슈투트호프를 떠나 노이타이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945년 4월 13일 그녀는 폴란드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앞두고 수감되었습니다. 슈투트호프 재판은 1946년 5월 31일 단치히에서 시작되었고 다른 경비병들과 달리 베커는 볼레스와프 비에루트 폴란드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하는 여러 통의 편지를 보내 자신의 행위가 게르다 슈타인호프나 예니 반다 바르크만만큼 심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정부는 사면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단스크 언덕에서 그녀는 다른 경비병들과 함께 목이 매달린 채 처형되었습니다. 다른 여성들과 달리 그녀의 목은 교수형 직후 빠르게 부러져 의식을 잃고 가장 빨리 사망했습니다. 뻔뻔스러운 사람, 슈투트호프의 감독관인 완다 클라프는 자신의 끔찍한 범죄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완다 클라프는 1922년 3월 6일 단치히 자유시에서 칼리친스키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독일계였으며 아버지는 철도에서 일했습니다. 1938년 16세에 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잼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1912년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20살의 울리 클라프라는 남자와 결혼하여 잠시 주부가 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에게 돈이 필요했기에 완다는 전차 운전사로 복귀했습니다. 1944년 완다는 SS 경비병 자리를 지원하여 슈투트호프에 있는 SS 학교로 보내졌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베테랑 경비병들과 함께 훈련을 마치고 인근 작은 마을에 위치한 프라우스트 피라우스트라는 슈투트호프 보조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금속 채찍을 사용하여 수감자들을 괴롭히고 다치게 했습니다. 1944년 10월 5일 그녀는 루손 마을에 있는 루소친 보조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작은 보조 수용소에는 약 300명의 여성들이 수감되어 중노동을 강요받았습니다. 여성들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경비병들은 잔혹하게 구타했습니다. 그러나 소련군이 슈투트호프에 접근하고 수용소가 대피하자 많은 나치 독일인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도피했습니다. 1945년 초 반다 클라프는 이 대피를 수용소를 탈출하고 정의를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6월 11일 그녀는 체포되어 폴란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그녀는 장티푸스에 걸려 중병에 걸렸지만 살아남아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완다는 수감자들을 학대하고 옷을 벗기고 매일 잔혹하게 구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고 자신의 행동에 매우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저는 매우 똑똑하고 수용소에서의 업무에 매우 헌신적입니다. 매일 최소 2명의 수감자를 구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왜 이 사실을 인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판사들이 이 자백에 호의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녀의 자백은 허풍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다 클라프는 겨우 24세의 나이에 슈투트호프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쟁 후 많은 관계자들은 그렇게 어린 여성들이 어떻게 그런 짐승으로 변할 수 있는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1946년 7월 4일 그녀는 감방에서 비스쿠피아 고르카로 끌려가 트럭 뒤에 태워지라는 명령을 받고 목에 밧줄이 감긴 후 단두대의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목록의 마지막 인물은 슈투트호프의 사악한 수호자 에와 파라디스로 희생자들을 얼려 죽였습니다. 슈투트호프의 악명 높은 간수 중 한 명인 에바 파라디스는 수감자들 사이에서 악명 높았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인 1920년 12월 17일 레보르크에서 태어난 이 여성의 과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것은 그녀가 열렬한 나치주의자였으며
앞서 언급한 여성 징집 기간인 1414년 8월 슈투트호프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수용소 생활은 채찍에 대한 애정과 수감자들에게 가학적인 태도로 점철되었습니다. 한 목격자는 여성 수감자들에게 매서운 겨울 추위 속에서 옷을 벗으라고 명령한 후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끼얹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성들이 떨거나 움직이면 파라디스는 그들을 때렸습니다. 에바 파라디스는 계속해서 수감자들을 학대하고 구타했으며 잠시 브롬베르크 오스트 보조 수용소로 이송된 후 슈투트호프 수용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1945년 4월 그녀는 슈투트호프에서 라우린부르크 강제 수용소까지 수마일을 음식이나 휴식 없이 걸어야 했던 잔혹한 죽음의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행진 중 에바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도망쳐 그단스크 근처 지역에 최대한 오랫동안 숨어 지내려 했지만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재판 기간 동안 그녀는 자신을 변호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고 혐의에 대해서도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1946년 7월 4일 1년 동안 완전히 은둔 생활을 한 후 이전 수용소 동료들과 교류하지 않은 채 비스코피아 고르카 언덕으로 끌려가 이삿짐 트럭에서 목에 덩어리가 잡힌 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언덕에서 처형된 마지막 여성이었고 그녀의 시신은 그는 공식적으로 사망이 선언될 때까지 몇 분간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르마 그레세, 20세기의 교수형에 처해진 가장 어린 여성. 이르마 그레제는 1945년 9월부터 12월까지 열린 베르겐 벨젠 재판의 주요 전범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전쟁 후 증언한 수용소 생존자들은 그녀가 맨손은 물론이고 항상 채찍과 권총을 사용하여 살인과 고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르마 그레제는 자신의 개들이 수감자들에게 달려들어 잡아먹게 하고 수감자들을 냉혹하게 총살하고 아이들을 고문하고 성적 학대를 저지르고 따흔 채찍으로 피해자들이 죽을 때까지 가학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감자들은 그녀에게 벨젠의 짐승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르마 그레제는 굽이치는 걸음걸이와 흔들리는 엉덩이로 죄수들을 향해 다가갔다. 4만 명에 달하는 불운한 여자들의 시선이 침묵과 미동도 없이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중간 키의 우아한 옷차림에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의 존재가 불러일으키는 필멸자의 공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했다. 20대의 이 소녀는 정신이 완전히 없었다. 그녀는 단호한 솜씨로 건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병들고 약하고 무력한 사람들 중에서도 희생자를 골랐다. 굶주림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선택되었다. 그들은 이르마 그레제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언론이 즐겨 부르던 벨젠의 금발천사는 선별 과정에서 채찍을 마음껏 휘둘렀다. 그는 마음대로 채찍을 휘둘렀고 희생자들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모습과 흘린 피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르마 그레제는 베르겐 벨젠 강제 수용소 해방 직후 영국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변호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수감자들의 운명은 오직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만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나치 이념을 결코 거부하지 않았으며 감방에서 친위대 찬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르겐 벨젠 재판에서 그녀는 22세의 나이에 교수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2000세기 여성 중 가장 어린 나이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그녀는 1945년 12월 13일 하멜린 교도소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유명한 영국 사형 집행인 알베르 피에르 포인트와 대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사형수에게 검은 두건을 씌우려 하자 그녀는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피에르 포인트는 그녀를 제압할 때까지 그녀의 뺨을 여러 번 때렸습니다. 그리스는 사형 집행인을 모욕하며 울부짖으며 빨리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피에르 포인트는 그녀의 목에 밧줄을 걸었지만 부적절하게 묶었습니다. 그리스는 교수형이 아닌 교살형으로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형 집행 후 그녀의 시신은 훼손되어 화장되었고 쟤는 나중에 배수로에 버려졌습니다. 피해자인가 사형 집행인인가 엘리자베스 폴켄라트의 변호.
1945년 4월 15일 나치 독일 베르겐 남서쪽에서 제1한사단이 영국 장갑차가 베르겐 벨젠을 해방했습니다. 1만 3천 구의 시체가 매장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거의 6만 명에 달하는 포로가 있는 끔찍한 광경 속에서 나치 정권의 악명 높은 가해자 중 한 명, 엘리자베스 폴켄라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린 시절 나치에 가담했던 이 여성의 어둠 속으로의 여정과 그녀가 저지른 끔찍한 행위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엘리자베스 폴켄라트는 1919년 9월 5일 함린에서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의 6남매 중 하나로 태어났습니다. 1933년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나치당이 집권하면서 그녀의 삶은 암울해졌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겨우 13살의 나이에 히틀러 청소년단의 여성 조직인 독일 여자 연맹에 가입했습니다. 이 조직들은 젊은이들에게 나치 이념을 주입하고 그들의 신념, 사고, 행동을 형성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어린 시절 이러한 세뇌 교육에 참여하며 성장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그녀는 유모, 주방 보조, 미용실에서 일하다가 1941년 SS에 징집되어 라펜스브리크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이 수용소에는 13만 2천 명이 넘는 여성이 수용되었고 폴켄라트는 악명 높은 감독관 도로테아 빈츠 밑에서 경비병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폴켄라트는 SS 의사들이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끔찍한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실험에는 환자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상처에 박테리아를 감염시키고 다양한 뼈 이식 방법을 시험하는 것이 포함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마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1942년 폴켄라트는 악명 높은 가학성과 잔혹함으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대부분의 여성 경비원들처럼 잔혹한 가스실 선별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무자비한 구타와 그는 가능한 가장 고된 점호를 즐겼습니다. 수감자들을 팔을 든 채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게 하고 움직이면 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가족을 이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수용소에 도착했기에 폴켄라트는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이를 분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끔찍한 공포와 심리적 손상을 불러일으키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이들을 분리시켰습니다. 1945년 4월 수용소가 해방된 후 그녀는 마침내 영국군에 체포되어 법정에 출두해야 했습니다. 증언에서 그녀는 수용소 생활은 정말 끔찍했지만 경비병들에게도 끔찍했습니다. 우리도 수감자들과 똑같이 처벌받았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폴켄라트는 또 다른 경비병인 이르마 그레제와 함께 상관으로부터 착한 나치가 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유대인에게 공감이나 친절을 보이지 말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그들의 뉘우치지 않고 무자비한 행동은 판사들에게 아무런 동정도 얻지 못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폴켄라트는 교수형을 선고받았고 1945년 12월 13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26세의 젊은 나치 경비병은 목이 매달린 최초의 나치 경비병이 되었으며 그 후로도 수많은 나치 경비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굴하지 않는 대중은 폴켄라트를 위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본능, 요한나 보르만의 잔혹한 범죄, 벨센의 암캐. 하지만 모든 경비병이 젊은 여성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나 보르만은 1893년 9월 10일 동프로이센 비르켄펠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독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의 고귀한 가문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시작한 직업 변화는 결코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나의 악행은 45세인 1938년 3월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단순한 목표로 SS 친위대에 민간 직원으로 입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최초의 여성 강제 수용소였던 렘베르크 수용소의 주방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용소는 결국 목적을 바꾸었고 보르만을 포함한 직원들은 베를린 근교 라펜스브리크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경비원으로 승진했지만
그녀의 경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강인함과 폭력적인 성격은 다른 경비원들 사이에서 그녀를 돋보이게 했고 결국 감독관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43년 5월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그리고 몇 달 후 비르케나우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수용소 주변을 담당하는 외부 지휘부에서 근무했지만 나중에는 비르케나우에서 임무를 맡았습니다. 요한나 보르만은 홀로코스트의 진정한 괴물 중 한 명으로 그녀의 유산을 굳건히 하는 여러 별명을 얻었습니다. 수감자들은 그녀의 얼굴과 잔혹함 때문에 그녀를 아우슈비츠의 족제비, 심지어 벨젠의 암캐라고 불렀습니다. 보르만의 잔혹함에 대한 수많은 비난이 쏟아졌고 그녀는 수용소 전체에서 가장 미움받는 직원 중 한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작고 호리호리한 체구였지만 공격성과 잔혹함으로 가득 찬 여자였다. 그녀는 수감자들을 끊임없이 구타하고 학대하며 그 모든 순간을 즐겼다. 요한나는 선별 과정에서 죽음의 천사 요셉 맹겔레에게 수감자들을 가리켰다. 선별 과정은 하루 중 가장 끔찍한 시간으로 수감자들은 몇 시간 동안 벌거벗은 채 서 있어야 했고 요한나는 그 시간 동안 수용소에서 계속 일할지 잔혹한 맹겔레에게 보내질지 아니면 바로 가스실로 갈지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별명인 벨젠의 암카에는 독일 셰퍼드를 수감자들에게 풀어놓고 그들이 희생자들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모습을 보는 것에 매료되어 생겨난 것이었다. 해방 당시 보머는 체포되어 재판에서 수용소의 잔혹함을 직접 다루어야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는 매우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며 여러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 아우슈비츠 내부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는 주장과 가스실 선발 과정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집에서 점원 셰퍼드를 키우고 수용소로 데려왔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격 혐의는 부인하며 이는 수용소 규정 위반이며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43년 그녀가 SS를 탈당하려 했다는 주장도 밝혀졌지만 그녀의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요한나는 변회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꿈속에서처럼 법정을 떠났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보르만은 하멜린 교도소로 이송되어 사형을 기다렸습니다. 보르만의 사형은 그레제와 폴켄라트에 이어 신속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라펜스부리크 탈출, 교수형에서 탈출한 SS 경비대원 헤르타 엘러트의 이야기. 헤르타 엘레어는 1905년 3월 26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전쟁 전에는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1939년 11월 라펜스부리크 수용소의 경비병으로 일하면서 강제 수용소에서의 범죄 경력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 동안 근무한 후 루블린의 마이다네크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엘러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수감자들에게 충분히 잔인하지 않았으며 이 이송은 일종의 처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엘러트가 전쟁이 끝나기 전 근무했던 아우슈비츠와 베르겐벨젠 강제 수용소의 여성 수감자들은 그가 수용소 수감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매우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엘러트가 반지와 펜던트를 착용한 수감자를 보고 절도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강제로 수색하고 옷을 벗기도록 명령한 후 바닥이 피로 뒤덮일 때까지 막대기로 때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를 3일 동안 음식과 물 없이 지하실에 가두었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수감자는 지하실에 갇혀 3주 동안 지속된 잔혹한 신문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매가 그녀에게 음식과 물을 몰래 넣어준 덕분이었습니다. 비극적으로 이 끔찍한 고문에서 살아남은 후 그 여성은 변소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학대로 약해지고 지친 그녀는 발진 티푸스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벨젠 재판에서 엘러트는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자백을 거부했습니다. 잔혹 행위에 대한 신문에서 그녀는 맨손으로 몇몇 수감자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자신의 잔혹 행위에 대한 목격자 증언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부인한 것이 그녀의 처벌을 면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헤르타 엘러트는 유죄 판결을 받고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사형을 면했고 결국 몇 년만 감옥에서 복역한 후 1910년대 초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헤르타 노이만 헤르타 느만으로 바꾸고 1997년 4월 92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자유로운 여성으로 살았습니다. 3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앨리스 올로프스키는 여러 번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여성입니다. 1903년 베를린에서 앨리스 민나 엘리자베스 엘링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앨리스 오를로프스키는 1941년 독일 라펜스부리크 강제 수용소에서 경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1942년 10월 그녀는 슈츠슈타펠의 간부로 선발되어 루블린 인근 마이다네크 수용소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가장 잔혹한 간부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수감자들을 모욕하고 구타했을 뿐만 아니라 가스실 선발까지 담당했습니다. 오를로프스키는 매일 불길한 죽음으로 향하는 여성들을 트럭에 싣느라 바빴습니다. 그녀의 수법은 섬뜩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발대에 아이가 남겨지면 그들은 아이를 짐처럼 어른들 위에 던지고 트럭 문을 잠갔습니다. 그녀는 이를 공간 절약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올로프스키는 종종 여성들을 태운 새로운 수송선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들이 수용소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수감자들을 채찍질했는데 특히 눈을 심하게 때렸습니다. SS 아우프세헤린, SS 아우프세헤린으로서 오를로프스키는 가스로 살해된 수감자들에게서 압수된 물건들을 분류하는 100명이 넘는 여성들을 감독했습니다. 시계, 모피, 코트, 금, 보석, 돈, 장난감, 안경 등이 그 예입니다. 수용소가 철수된 후 독일군은 오를로프스키를 점령지 폴란드 크라쿠프 인근의 악명 높은 크라쿠프 플라슈프 강제 수용소로 이송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를로프스키는 건설 노동 분견대를 지휘했으며 수감자들에게 잔혹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녀의 잔혹한 욕망은 그녀에게 SS의 늑대 인간이라는 별명을 안겨주었습니다. 1945년 1월 오를로프스키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로 향하는 죽음의 행진을 감독하는 SS 여성 요원 중 한 명이 되었고 이 시기에 이전에는 잔혹하고 가학적으로 여겨졌던 그녀의 행동이 더욱 인도적으로 변했습니다. 1945년 1월 중순 아우슈비츠에서 로슬라우로 향하는 죽음의 행진 동안 오를로프스키는 수감자들을 위로하고 심지어 땅바닥에서 함께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물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왜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각에서는 전쟁이 곧 끝나고 곧 전범으로 재판을 받을 것임을 직감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처럼 다소 공감하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오를로프스키는 결국 라펜스부리크 수용소의 경비병으로 파견되었습니다. 1945년 5월 오를로프스키는 소련군에 체포되어 인도되었습니다. 폴란드가 전쟁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SS의 늑대 여인은 1947년 아우슈비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10년형을 복역한 후 1557년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후 올로프스키는 서독으로 이주했습니다. 1973년 오를로프스키는 증오 선동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홀로코스트가 절반만 끝났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이는 유대인 학살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맥주 한 잔을 제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유대인 전체를 죽이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2배나 길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서독법원은 그녀에게 반유대주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그녀는 그중 8개월을 복역했습니다. 1975년 서독 당국은 마이다네크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오를로프스키를 3번째로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제3차 마이다네크 재판에서 기소되었지만 1976년 5월 21일 재판 도중 72세의 나이로 자연사했습니다. 바람에 휩쓸려간 마가레타 갈리나트. 그녀의 운명은 결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르가레타 갈리나트는 1894년 당시 동프로이센의 랑나이트 있던 소브르주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5세까지 학교에 다녔고 그 후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1916년에는 러시아에서 전화 교환수로 일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1920년에는 혼후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4년 후 갈리 낳는 페이스트리 가게에서 판매원으로 일했지만 1931년에 직장을 잃자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1934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그 후 독일과 네덜란드 국경 근처 라인의 기차역 매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리 낳는 1940년대 초까지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1940년 4월 마가레타는 라펜스부리크 여성 강제 수용소에서 일할 여성 경비원을 구한다는 신문 광고를 읽었습니다. 팸플릿에 따르면 이 수용소는 사회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여성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상당한 봉급을 약속했고 갈리나트는 즉시 이를 수락했습니다. 1940년 6월 갈리나트는 라펜스부리크에서 내부 훈련을 시작했고 곧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943년 8월까지 수용소에 머물렀고 부감독관, 즉 여성 경비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1943년 8월 말 갈리나트는 그해 5월에 설립된 푸흐트 북트 수용소의 여성 구역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수감자 모두 이곳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1944년 9월까지 약 1,500명의 여성이 이곳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갈리나트가 푸흐트에 도착했을 때 네덜란드 경비병들은 이미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스스로 일과와 임무를 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갈리나트의 일정과 규칙을 따라야 했고 그들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갈리나트는 푸흐트 경비병들의 규율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라펜스부리크, 레이븐스브르크에서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갈리나트는 수감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고 권위도 부족했는데 수감자들은 심지어 면전에서 그녀를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수감자들이 막사 두 곳을 청소하라는 임무를 받았지만 실패하자 갈리나트가 직접 바닥을 쓸었습니다. 1944년 1월 15일 벙커 드라마로 알려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수용소장은 74명의 여성을 작은 벙커 감방에 하룻밤 동안 가두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944년 5월 갈리나트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는 승인되었고 사직서에는 심각한 신경쇠약이라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947년 12월 마가레타 갈리나트가 체포되어 덴보슈 특별법원에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주로 벙커 드라마에 연루된 혐의로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벙커 감금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비원 중 한 명인 수지아츠는 그곳에서 갈리나트를 봤다고 증언했지만 다른 경비원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두 수감자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었습니다. 1949년 2월 법원은 갈리나트가 여성들이 수감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갈리나트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갈리나트가 전형적인 독일군 경비원이었다는 그녀의 변호인 주장에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며 짜증을 잘 냈습니다. 그녀는 불쾌한 위치에 있는 불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변호인은 그녀가 사디스트가 아니라 단순히 비인간적이었으며 나치 정신 속에서 자란 독일 민간 여성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950년 네덜란드의 율리아나 여왕은 갈리나트를 사면했고 그녀는 독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무명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 명단에 있는 경비원 중 오늘날까지 사망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우슈비츠의 짐승,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의 지옥을 사랑한 대감 마리아 만델는 1912년 1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으며 전쟁 전 오스트리아 내에서 당시 금지되었던 나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합병 후 그녀는 여성 SS 대원으로 입대하여 강제 수용소 경비원으로 정권 내에서 빠르게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작센주 최초의 나치 강제 수용소 중 하나인 리히텐베르크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50명의 다른 여성 친위 대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1939년 마리아 만들은 베를린 근처에 막 문을 연 라펜스브리크 수용소로 보내져 감독관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펜스브리크는 여성 전용 수용소였고 나치가 유럽 전역으로 징역하면서 수용소 내 인원은 늘어났습니다. 마리아 만들은 처음부터 극심한 잔혹함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하인리히 힘러는 수용소를 방문하여 그녀가 수감자들을 채찍질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한 수감자를 75번 채찍질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멘델은 고통을 가하는데 너무 집착하여 많은 수감자들이 처벌 중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나야 했고 결국 더 심한 채찍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상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1942년 4월 루돌프 호스와 불화가 있었던 요한나 랑게펠트를 대신하여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의 수석 감독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만델의 지성과 나치에 대한 헌신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용소에 공포를 조성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이로 인해 짐승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가스실 선발에도 참여하여 수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만델이 선발한 수감자 중 다수는 요제프 맹겔레와 같은 친위대 의사들이 자행한 야만적이고 비참하며 종종 치명적인 의료 실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겨울 동안 수용소에서 아이들이 얼어 죽도록 방치되었던 일과 만델이 수천 명의 여성들을 눈 속에 맨발로 서도록 강요했던 일도 언급되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영하의 기온으로 인해 쓰러져 저천증을 겪었습니다. 아우슈비츠가 붉은 군대에 의해 해방되었을 때 마리아 만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944년 말 수용소를 떠나 다하우의 보조 수용소로 배치되었습니다. 그 후 만델은 바이에른 남부 산악지대로 도피했지만 1945년 8월 10일 미군에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고 아우슈비츠 재판에서 재판을 받기 전 폴란드 인민공화국으로 인계될 때까지 다하우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만델의 잔혹 행위로 희생된 사람들의 증언을 들은 그녀는 다른 경비원들과 함께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인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전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침내 교수형이 임박한 순간 맨들은 무너졌습니다. 처형을 기다리는 동안 아우슈비츠의 짐승은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1948년 1월 28일 마리아 맨들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녀는 5명의 경비병 중 가장 먼저 처형당했고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오전 7시 9분 그녀는 의자에 서게 되었고 목에 올가미가 걸렸습니다. 계단을 발로 차고 교수형에 처해진 마리아 맨들은 총 15분간의 처형 끝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미제 사건 루이즈 홀로코스트로부터 50년 후에 형을 선고받은 잔혹한 교도소장 단츠. 루이제 단츠는 튀링겐에서 부모 하인리히와 안나 그리고 여러 형제자매로 이루어진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20세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브란덴부르크로 이주하여 빵집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1940년 그녀는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울름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그녀는 마이다네크 강제 수용소의 의사인 프란츠 폰 보드만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3 자녀를 둔 기혼 의사와 사랑에 빠졌고 그는 그녀를 거부했지만 그녀는 그를 설득하여 슈츠슈타펠로 알려진 나치 정권의 중운사 조직에 입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1943년 1월 24일 25세의 나이에 루이제 단츠는 라펜스브리크 강제 수용소에 경비병으로 입대했습니다. 이곳은 신입 경비병을 위한 훈련소 역할을 하는 최초의 정규 부대였습니다. 훈련을 마친 후 3월 22일 그녀는 폴란드 루블린 근처의 마이다네크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다시 이송되어 매일 도착하는 수감자와 사망자 수를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같은 해에 그녀는 상관들로부터 훈장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우슈비츠의 수감자 수송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1945년 1월 초
그녀는 라펜스브리크 수용소에 속한 마로우 강제 수용소의 감독관으로 승진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날 무렵 마로프 인근에서 소련군이 주둔하던 루이제 단츠는 다른 경비병들과 함께 탈출을 시도했지만 발각되어 폴란드 크라쿠프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듬해 아우슈비츠 재판에서 그녀는 39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복역 중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폴란드 대법원은 루이제 단츠에게 여러 범죄 혐의 외에도 수감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수감자들을 굶겨 죽이고 한밤중이나 한겨울에 옷을 벗고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수감자들이 탈진하여 쓰러질 때까지 몇 시간씩 서 있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의 10년 후인 1957년 8월 20일 모범적인 행동으로 석방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루이제 단츠는 삶을 바꾸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홀로코스트 50년 후 나치 경비병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1996년 루이제 단츠는 마로에서 한 소녀를 구타하여 사망시킨 혐의로 마이닝겐시 검사에 의해 독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독일 의사들은 피고인의 나이가 너무 많고 건강이 너무 약해서 재판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기소는 기각되었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2009년 발도르프에서 사망했습니다. 폴란드를 위한 눈물, 아우슈비츠의 폴란드 돼지를 미워했던 교도소 소장 테레제 브란들. 1942년 3월 브란들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어 처음에는 세탁소에서 일했지만 몇 달 후 마리아 만드와 같은 여성들의 지휘 아래 경비병으로 승진했습니다. 생존자들과 목격자들의 수많은 증언은 브란들의 잔혹함과 가학적 행동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수감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즐겼고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수감자들을 심하게 괴롭혀 여름에는 따뜻한 속옷과 겨울 신발을, 겨울에는 여름 속옷과 나막신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구타, 모욕, 굴욕까지 가했습니다. 그는 여성을 극도로 혐오했고 여성 수감자들을 괴롭히며 옷을 주지 않았고 옷을 줄 때는 이가 들끓는 옷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복무했던 수감자 안토니나 피아코프스카에 따르면 브란들은 폴란드 수감자들에게 특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혼자 또는 다른 친위대 여성들과 함께 구역 검문을 실시했는데 검문 과정에서 수감자들을 때리고 모욕하며 폴란드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피아코프스카는 브란들이 생감자를 먹는 수감자를 붙잡고 때리고 발로 차기도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브란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탈리아 클래스 출신의 9살 소년 안드레아스 라린차코스는 모든 아이들이 한 수용소에서 다른 수용소로 옮겨졌을 때 인원 집계 중에 한 아이가 실종되었던 사건을 회상했습니다. 테레사 브란들은 벌로 모든 아이들을 새벽 1시에 깨우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다음 날 전곡까지 눈 속에 머물게 했습니다. 브란들은 가스실로 보내질 수감자 선발에도 참여했습니다. 한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러한 점호는 거의 모두 가혹한 처벌로 인해 여러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곳에서 브란들은 매우 효율적으로 일해서 1943년 여름에 수용소에서의 훌륭한 행실로 제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1945년 1월 27일 소련군이 아우슈비츠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브란들은 밀도르프 보조 수용소로 이송되었지만 1945년 4월 27일 도망쳐 독일 바이에른 산맥에 숨었습니다. 4개월 후인 1945년 8월 29일 그녀는 미군에 체포되어 신문을 기다리며 구금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폴란드 당국에 인계되었고 다른 아우슈비츠 직원 40명과 함께 크라쿠프의 몬테루피치 교도소에서 폴란드 최고 국가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며 몇 주를 보냈습니다. 수감 중에 테레제 브란들은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의 짐승인 마리아 만들과 한 방을 썼습니다. 테레제 브란들과 마리아 만들들 옆 감방에는 만들에 관리해 억류되었던 폴란드인 아우슈비츠 생존자 스타니스와바 라흐발로바가 투옥되었습니다.
라츠화로와는 판결이 내려지기 며칠 전에 사건을 회상했습니다. 국가대법원에서 그녀는 테레제 브란들과 마리아 만드들과 함께 목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두 나치 독일인이 샤워실에서 알몸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울었고 폴란드 여성은 독일인들의 애원하는 손을 잡고 죄수들을 대신하여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1947년 12월 22일 크라쿠프에 있는 폴란드 국가대법원은 테레제 브란들에게 교수형을 선고했습니다. 브란들은 46번째 생일을 며칠 앞둔 1948년 1월 24일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테레제 브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펜스브리크의 천사, 죄수들의 도움으로 정의를 피한 수호자 요한나 랑게펠트. 독일 에센에서 태어난 요한나 랑게펠트는 민족주의 루터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1924년 뮌하임으로 이주하여 빌헬름 랑게펠트와 결혼했지만 그는 1926년 폐색으로 사망했습니다. 1928년 랑게펠트는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후 뒤셀도르프로 이주했고 같은 해 8월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랑게펠트는 34세까지 실업 상태였지만 노이스의 한 상업시설에서 가정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935년부터는 강제노동수용소의 원시적이고 인도적인 형태인 노동기관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1937년 랑게펠트는 나치당에 가입했고 1938년 3월에는 리히텐부르크 수용소의 친위대 경비원으로 입대했습니다. 그녀의 업무는 모범적이었고 1939년 수용소장으로 승진하여 1939년 5월 라펜스브리크로 전속될 때까지 근무했습니다. 그곳에서 랑게펠트는 제국의 첫 번째 대량 학살 작전 당시 라펜스브리크에서 선발을 담당했습니다. 문제는 랑게펠트가 다른 수감자들처럼 본질적으로 괴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나는 대체로 처벌을 피했고 수감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경비병과 관리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파기했다는 혐의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1942년 3월 중순, 랑게펠트는 아우슈비츠에 새로 설치된 여성 수용시설에 배치되어 가스실로 보내질 수감자들을 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소장이었던 루돌프 호스는 랑게펠트가 상황을 통제할 자질이 부족하고 심지어 수용소 소장의 지시를 거부하기까지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경을 딛고 루돌프 호스 소장은 여성 수용소를 랑게펠트의 확실한 지휘 아래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1942년 SS 지도자 하인리히 힘러가 방문했을 때 랑게펠트는 호스의 명령을 뒤집도록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감독관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힘러는 요한나의 요청을 거부하고 그녀를 여성 수용소 책임자로 유지했습니다. 그는 여성 수용소의 사령관이 여성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국 지도자는 그녀에게 자신의 직책을 유지하라고 지시했고 앞으로는 어떤 SS 대원도 여성 수용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힘러와의 면담 한 달 후 랑게펠트는 반월판 파열로 라펜스브리크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상관들을 설득하여 라펜스브리크로 전출시켰고 그곳에서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요한나는 아우슈비츠에서 사임했고 랑게펠트와는 달리 수용소를 잔혹하게 운영했던 잔혹한 마리아만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라펜스브리크로 돌아온 랑게펠트는 수감자들에게 더욱 따뜻한 대우를 베풀었습니다. 랑게펠트의 조수가 된 공산주의자 수감자 마르가레테 부버 노이만은 랑게펠트가 폴란드 수감자들에게 지나치게 동정심을 보여 해고되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요한나는 아들과 헤어져 브레슬라우에서 게슈타포에 체포되었고 그곳에서 SS 법원이 그녀에 대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법정에 서기 전에 나치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녀는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1945년 12월 20일 랑게펠트는 미군에 체포되어 1946년 9월 폴란드로 송환되었고 폴란드 사법부는 크라쿠프에서 아우슈비츠 직원들을 상대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1946년 12월 23일 요한나 랑게펠트는 곧 교도소 신입 직원들이 입주할 깨끗한 아파트로 보내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진술에 따르면 랑게펠트는 라펜스브리크에서 살아남아 경비원을 존경하는 폴란드 수감자들의 도움으로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한동안 지역 수도원에 숨어 지내며 개인주택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1957년 중반 그녀는 뮌헨에 있는 여동생과 함께 살기 위해 불법으로 귀국했습니다. 랑게펠트는 73세의 나이로 자유의 몸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수감자들이 애틋하게 기억하는 몇 안 되는 나치 수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피에 브리짓, 아우슈비츠의 괴물 독사 힐데가르트 레헤르트의 기괴한 이야기. 1947년 겨울 폴란드 법원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전 직원들을 재판했습니다. 피고인 41명 중 36명은 남성이고 5명은 여성이었습니다. 끔찍한 증언을 통해 여성 경비원들이 남성 동료보다 훨씬 더 가학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한 경비원 중 한 명은 1920년 1월 20일 베를린에서 태어난 힐데가르트 레헤르트였으며 직업은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1942년 10월 마이다네크 강제수용소에서 SS 경비원으로 악명 높은 경력을 시작했을 당시 22세였고 두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마이다네크에서 레헤르트는 피가 날 때까지 수감자들을 무자비하게 때렸기 때문에 피에 브리짓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이유 없이 수감자들을 처벌하는 가학적인 사람이었고 술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실수록 그녀의 행동은 더욱 가학적인 것으로 변했습니다. 힐데가르트 레헤르트는 믿을 수 없는 잔혹 행위로 고발되었습니다. 한 번은 레헤르트가 수감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광경이 싫었기 때문에 수감자를 너무 심하게 때려서 불쌍한 여자는 온몸에 멍이 들고 머리 전체가 부어올랐습니다. 레헤르트가 그녀를 죽이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그녀의 SS 동료 중 한 명이 개입하여 그녀를 멈추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레헤르트가 숨겨진 귀중품을 찾고 있다는 이유로 도둑이라고 임의로 고발한 여성의 질에 막대기를 꽂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일은 수용소 정원에서 일어났고 유대인 여성이 너무나 끔찍하게 비명을 질러대서 다른 수감자들은 그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광경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도망치거나 토했습니다. 많은 후기 증언에 따르면 레헤르트는 상황과 상관없이 레헤르트가 죽으면 웃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레헤르트가 변소를 청소하던 두 젊은 그리스 여성을 지나쳐 변소에 던졌습니다. 간수는 그들이 배설물에 질식하는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다른 수감자들 앞에서 레헤르트가 배고프고 사나운 개를 보내 임신한 폴란드 소녀를 공격하게 했고 걔는 소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레헤르트는 수용소 수감자들의 삶을 최대한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녀의 많은 희생자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레헤르트가 친절하게 그들에게 사탕을 주며 상냥한 목소리로 다가왔지만 그들이 다가오자 그녀는 그들을 가스실로 데려가는 트럭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이 명단에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처럼 레헤르트도 가스실로 끌려갈 수감자 선발에 관여했습니다. 1943년 8월 그녀는 마이다네크를 떠나 플라슈프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 수용소에서 일했습니다. 전쟁 후 힐데가르트 레헤르트는 체포되어 아우슈비츠 재판에서 재판을 받았고 마침내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정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만들 같은 동료들과는 달리 그녀는 사형이 아닌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1957년에 풀려나 매음굴의 청소부로 일했다는 혐의로 10년 동안만 복역했습니다. 그녀의 어두운 과거는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CIA 요원으로 일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앨리스 오를로프스키, 헤르미네 브라운슈타이너와 함께 레헤르트는 전쟁 중 저지른 범죄로 1975년부터 1881년까지 열린 제3차 마이다네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녀는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폴란드에서 10년을 복역하고 재판을 기다리며
5년을 구금한 것이 유효했기에 결국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습니다. 피해 브리짓은 1995년 75세의 나이로 자연사로 자유의 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